Mac Hollins out on defense. He's all the way back. As Stevenson is anyone going to is inside the 30, flips it back. Stanford band nowhere in sight. It's picked off. Oh no! Unbelievable! Oh wow! Incredible! Chandler Jones takes it in and wins the game for the Raiders.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5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ake us through on the last play. Just was the plan to lateral the ball there? Just trying to do too much. Trying to be a hero, I guess you could call it, kind of. I didn't see the dude back there try throwing the ball. Like I said, I was just doing too much. You know what I'm saying? Should have just went down the ball. 정말 엄청난 15주차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역전의 역전극을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또한 정말 논란이 되는 심판 판정이 있었던 경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완벽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 마무리까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역시 역사상 최악의 마무리를 보여준 패츠 경기입니다. 패츠는 이 경기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이 패배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동점 상황이었고 결국 4쿼터 마지막 플레이를 패친 순간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당연히 이 패츠가 헤일 메리 패스를 한번 노릴 거고 그 이후에는 연장전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헤일 메리 디펜스를 펼쳤어요. 패츠는 그것을 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헤일 메리 패스가 아닌 드로우를 선택을 하자, 러싱을 선택하자 해서 스티븐슨이 공을 받고 뛰게 됩니다. 물론 생각보다 더 많은 야드를 전진하였고 그 상황에서 선수들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스티븐슨은 마이어스에게 레터럴 패스를 던졌고 또 마이어스는 본인이 뛰다가 또 레터럴 패스를 맥 존스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이 챈들러 존스는 이 태클링에 처음에 실패한 이후 그는 그냥 주저 서 있었지만 본인에게 패스가 날아오는 것을 낚아챘고 맥 존스를 한 손으로 넘어뜨리면서 그대로 터치다운으로 연결에 성공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이어스가 포스트 게임 인터뷰를 통해서 눈물을 조금 보였을 정도로 정말 마이어스라는 선수 본인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그냥 욕심을 많이 부렸고 그냥 영웅이 되려는 그러한 심리였다 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개개인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꼭 물을 수는 없겠지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은 항상 시츄에이셔널 풋볼에 대해서는 대명사였어요. 각 모든 상황에서 각 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모든 준비되어 있는 그런 팀의 모습을 지난 10년, 20년간 보여주었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 팀은 올 시즌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를 펼쳐야 할지, 우리는 연장전을 앞두고 동점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닐다운을 대충 하고 연장전으로 넘어가면 되는지 선수들 자체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본인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어떤 플레이를 펼쳐야 될지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이 부분은 단순히 하나의 플레이로 저는 평가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의 오펜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맥 존스의 이날 패싱 스탯은 31번의 패스를 시도했지만 13번만 성공을 했고 112야드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은 현재 패스를 어려워하는 팀이에요. 패스를 성공시키길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들은 2022년 NFL이라는 리그에서, 패싱 해피 리그에서 이들은 런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팀임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어려워하고 있어요. 차라리 오펜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들은 또 런 게임은 되지만 패스는 안 돼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1주차부터 15주차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맷 패트리샤, 이 코치는 오펜스 게임 플랜에 대해서 정확히 설계를 할 수 없는, 거기다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리시버가 열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터치다운을 노릴 수 있는 플레이 컨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단 하나도 현재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패치는 현재 단순히 뭐 쿼터백인 맥 존스가 못한다, 단순히 뭐 이들의 리시버진이 너무 B급만 가득하다,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현재 이 탤런트, 스킴, 코칭, 이 팀의 3요소에 있어서 탤런트를 제외한 스킴과 코칭에 있어서 완벽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뭐 패트리샤, 또 조저지, 이들의 오펜스를 현재 디자인하고 플레이 콜링을 하고 있는 이 코치들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들이 뭐 스페셜팀, 그리고 뭐 디펜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뭐 헤드코치 경력도 있고, 정말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고 그것이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너무 맹목적인 믿음이지 않나 싶어요. 패트리샤의 이 코칭,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로서의 선임은 저는 빌 벨리책 감독의 완벽한 실수였다고 생각이 들고, 이들은 지금이라도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플레이는 결국 올 시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의 단편을 그냥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막장 플레이이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패치이기에, 그나마 벨리책이기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플레이는 결국 많은 분들이 2018년에 있었던 이 마이애미 돌핀스에게 당했던, 그때는 레터럴 패스를 그대로 당했었죠. 그 마이애미 미라클 플레이가 굉장히 떠올라요. 그 플레이를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결국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때 배웠던 오히려 패배로, 그때 느꼈던 실수를 오히려 본인들이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이죠. 저는 벨리책 감독 그리고 지금의 패치는 충분히 이번의 패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역사상 최다 점수차로 역전 경기가 펼쳐졌죠. 인디애나 콜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역사를 쓰었던 경기, 33대 0이라는 이 33점 차의 리드를 날려버린 인디애나 콜츠, 그리고 결국 역전을 해버린 미네소타 바이킹스. 일단 역사상 최대 점수차를 역전당한 팀은 바로 인디애나 콜츠이고, 결국 감독인 제프 세러데이와 쿼터백인 맨 라이언이 현재 뛰고 있습니다. 뭔가 들어봤죠, 여러분들? 맨 라이언이라는 쿼터백이 역사상 최다 점수차를 역전당한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28대 3이라는 슈퍼볼 스코어 최다 점수차를 역전당했던 맨 라이언은 결국 정규 시즌 기록마저 현재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맨 라이언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악몽을 계속해서 꿀 만큼 진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제프 세러데이라는 감독이 왜 현재 인디애나 콜츠에게 있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제프 세러데이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듣고 오죠. Yeah, I mean, listen, I played a lot of football, so I've been a part of some crazy games myself. So yeah, I mean, when we walked out of halftime, I told them this team, they've won 9 of 10 of their games have been one-score games. Yeah, we didn't overlook. We understood how explosive this offense is, how many points they put up. Yeah, so no, I'm not. I'm disappointed in how we played in the second half and didn't find a way to close this thing out, but. Ultimately, I told the guys in there we didn't make enough plays, and that goes around the entire football team. And you got to look yourself in the mirror and understand when there's opportunities to make and close teams like that out, we got to make them. We didn't make them.
세러데이 감독은 계속 뭐 본인도 뭐 선수 시절에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 뭐 이렇게 본인의 경험에 근거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본인이 처음에 이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의 감독에 부임했을 때도 제프 세러데이 감독이 강조했던 것은 본인의 자격에 대해서, 나는 선수로서 뭐 명예전당 코치들과 함께 했었고 명예전당 선수들과도 많이 함께 했었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본인을 입증하려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 제프 세러데이 감독은 NFL 역사상 최다 점수차 역전패를 허용한 감독이 되었고요. 이 제프 세러데이 감독이 인디애나 콜츠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던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였죠. 본인의 뭐 코칭 경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짐 얼세이 구단주와 유일하게 친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분으로서 세러데이는 인디애나 콜츠의 감독직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세러데이는 본인을 어떻게든 뭐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뭐 본인은 많은 것을 선수로서 경험했다, 이러한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이 감독에 처음 부임했을 때나 역사상 최다 점수차로 경기에 졌을 때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본인이 뭐 선수로서 뭐 NFL을 얼마나 많이 플레이를 했든 코칭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거기다 본인이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감독의 자리라는 것은 뭐 모든 인생이 그렇겠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을 항상 해내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제프 세러데이라는 감독은 그것을 전혀 못해주고 있고요. 33대 0이라는 점수차를 감독으로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 감독은 팀에 있어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인디애나 콜츠의 라커룸에서 제프 세러데이 감독은 분명 많은 선수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을지 않을까 싶고요. 당신이 이 제프 세러데이가 얼마나 선수로서 많이 경기를 펼쳤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과 많이 함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수가 아닌 이 코치로서의 영역을 제프 세러데이 감독은 완전히 무시를 했었고, 그 결과 뭐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뭐 3승 5패보다 훨씬 못한 1승 4패라는 현재 성적을 거두었고, 이들의 역사상 최다 점수차 역전 패배는 결국 인디애나 콜츠라는 구단의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짐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임시 감독을 해고할 순 없냐, 뭐 많은 팬분들이 뭐 SNS를 통해서 좀 자주 섞인 농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인디애나 콜츠라는 구단이 정말 현재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확신시켜준 모습이었습니다. Kirk, no team had ever come back from 33 points down and won a game until today. How did you pull off the biggest comeback in NFL history? We just pulled off the biggest comeback in NFL history. Okay, I need a second, Tom. How did we do it, team? It was an ugly first half, but found a way. Complimentary football, a lot of phases, a lot of plays you'd love to have back in the second half too, but we'll take it. Take me back to halftime. What's the mood in the locker room? What's said? There was belief. Patrick Peterson said all we need is 5 touchdowns. I thought he was being sarcastic. Obviously there's some yelling, there's some frustration, but that just doesn't just happen. Basic people don't do that, what we just did. You're the NFC North champions for the first time since you got to Minnesota. How does it feel? Yeah, it's really the goal every year when the season starts is to win your division, get a home playoff game, get in the dance, and then let it sort out from there. And so that's the first goal. We've been able to secure that. But we got to play a lot better. We got to play better football to win in the playoffs. And obviously there's a lot to play for still with our seeding. Soak this one in, Kirk. Thanks. Yeah, thanks, Tom. 올 시즌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역사상 최고로 운이 좋은 팀이지 않나 싶어요. 전반전에게 사실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에게 33대 0 셧아웃을 당한 것을 보면서 저는 바이킹스가 드디어 뽀록이 났다. 이 팀이 진짜
강팀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어요. 댈러스전의 패배처럼 이들은 후반전에도 정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이 바이킹스 하이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것을 사실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저는 바이킹스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인디애나 콜츠는 결국 스스로 삽질을 시작을 했고 바이킹스에게 번번이 플레이들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가 그냥 진짜 그 큰 점수차를 통한 디펜스, 그냥 뭐 투 하이 커버리지, 뭐 템파 2 계속해서 빅 플레이를 막는 바이킹스가 10번에서 12번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많은 플레이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만 플레이를 했다면 결국 인디애나 콜츠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바이킹스는 비록 뭐 역전승을 거두었고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이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들은 겸손해져야 돼요. 본인들이 전반전에 콜츠라는 팀에게 33대 0을 당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홈 경기에서 보여주었고 그들의 수많은 실수, 그들의 수많은 턴오버, 다시 한번 바이킹스는 되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축제를 할 때가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가 마지막에 뭐 쉬운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어쨌든 베어스가 커버승을 따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죠. 마지막 플레이 상황에서 이 이글스에게 걸었던 분들은 정말 아쉬웠을 겁니다. 일단 베어스는 어쨌든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의 경기는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펼쳤어요. 물론 이글스의 이 오펜스의 게임 플랜 자체가 이 경기 초반에 너무 잘못되긴 했었는데 베어스는 이를 잘 놓치지 않았고 결국 헐츠를 상대로 2개의 인터셉션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글스는 현재 NFL에서 가장 턴오버를 만들지 않는 팀이에요. 오펜스 턴오버가 최소 턴오버로서 1등을 달리던 팀이었고 이 팀이 이렇게 전반전 베어스라는 팀을 상대로 고전을 할지는 사실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글스는 어쨌든 본인들의 뭐 뒷심을 발휘해서 특히 AJ 브라운, 이 디반테 스미스, 이 리시버들의 1대1 상황의 딥볼 능력을 활용을 해서 결국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저스틴 필즈는 또 뭐 패싱 터치다운을 2개 성공하고 뭐 러싱 야드 95야드를 달리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얼마나 강한지예요. 뭐 완벽한 경기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글스는 헐츠가 그답지 않게 뭐 2개의 인터셉션을 만들고 이들의 전반전은 분명 시카고 베어스에게 압도를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올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펼친 경기 중에 전반전 이글스의 이번 경기는 올 시즌 최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글스는 베어스를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후반전이든 이들의 2쿼터여든 이글스는 계속해서 득점을 성공을 했고 결국 베어스는 완패를 당했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뭐 13승 1패라는 이 팀 성적과 마찬가지로 개똥같이 플레이를 하더라도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 저는 이게 더 무섭지 않나 싶어요. 더욱더 완벽함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 팀이 뭐 플레이오프 무대나 정말 진지하고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경기에서 본인들의 100%, 120%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력을 펼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베어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팔콘스와 뉴올리언 세인츠, 이 디비전 라이벌 경기는 결국 세인츠가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뭐 AFC 사우스 디비전은 6승 8패인 벅스 그리고 5승 9패인 팬터스, 세인츠, 팔콘스가 현재 경합을 거르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프라임타임 경기가 아니었기에 뭐 앤디 달튼이라는 쿼터백은 뭐 준수하게 잘 플레이를 해주었고 또 오랜만에 이 알빈 카마라 런닝백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결국
애틀랜타 팔콘스의 디펜스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 앤디 달튼이라는 쿼터백을 정말 압박해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세인츠의 오펜스에게 뭐 1쿼터에만 너무나도 쉽게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팔콘스는 분명 이 경기를 이겨야 됐어요. 왜냐? 이들은 231 러싱 야드를 성공을 하면서 정말 뭐 세인츠의 디펜스를 상대로 너무나도 쉽게 전진을 해나갔으니까요. 물론 이들의 루키 쿼터백 이 데스먼드 리더가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뭐 100 패싱 야드도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패싱에서의 아쉬움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들의 러싱 야드 그리고 이들의 러싱 뭐 게임 컨트롤링 능력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자면 반드시 팔콘스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저는 현재 팔콘스에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아서 스미스라는 감독은 현재 뭐 팔콘스가 보여주고 있는 탤런트의 뭐 뎁스나 로스터상의 뎁스나 탤런트 이러한 상태만 보고 생각을 하면 사실 아서 스미스 감독은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뭐 경쟁을 이뤄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감독이에요. 그렇지만 올 시즌 정말 팔콘스는 1주차부터 현재 15주차까지 러싱 오펜스를 항상 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진짜 러싱은 상대가 누구든 항상 본인들만의 그런 오펜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러싱이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패싱 오펜스나 다른 승리 방법이나 다른 뭐 게임 컨트롤링 능력이나 이 러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애틀랜타 팔콘스라는 팀에겐 현재 부족합니다. 뭐 뉴욕 자이언츠나 이러한 팀들이 런더볼을 통해 어떻게 승리를 지켜내고 어떻게 승리를 추구해내는지를 아마 팔콘스도 그런 모델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분명 무슨 뭐 다른 팀들에 비해 분명 탤런트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러싱에서의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20득점도 못하고 뭐 승리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은 너무 아쉽지 않나 싶어요. 러싱도 잘하고 러싱과 잘하고 이러한 모습을 펼쳐줘야 되지만 정말 팔콘스는 러싱만 잘하는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58야드 필드골 실패로 승리를 차지하게 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뉴욕 제츠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배팅에서도 완전 비등비등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이 현재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그리고 뉴욕 제츠 모두 굉장히 뭐 제츠는 디펜스에서의 강점, 뭐 라이온스는 오펜스에서의 강점,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상반된 그렇지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팀을 가진 팀들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일단 뉴욕 제츠의 디펜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사실 저는 이 마이크 화이트가 아웃이 되었고 퀴넨 윌리엄스가 아웃이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게 머니라인이 좀 더 변경이 되고 이 라이온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좀 더 기울 줄 알았는데 픽들이 생각보다 뉴욕 제츠의 선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고 결국 경기 결과 자체는 라이온스로 기울긴 했지만 제츠는 분명 퀴넨 윌리엄스 없이도 좋은 디펜스를 보여주었고 이들의 뭐 코너백 DJ 리드는 뭐 3개의 패스 디펜디드를 기록을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이 그 전처럼 뭐 완벽한 패싱 레이팅을 기록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경기 내내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좀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힘들어하는 그런 경기력을 제츠의 디펜스가 보여주었죠. 하지만 라이온스도 결국 굉장히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콜을 선보이는 팀으로서 이 폴스다운 상황에 타이트엔드 와이리크 컨셉을 사용을 하면서 결국 승리를 확정짓는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그런 공격성을 잃지 않는 모습, 분명히 라이온스라는 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플레이였고요. 반면 뉴욕 제츠는 결국 본인들의 그런 문제점, 이 오펜스에 대한 문제점이 좀 터져나왔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라이언스의 디펜스가 현재 잘 성장하고 물오르고 있던 상황 속에서 뭐 그래도 거의 동점 상황까지 잘 비벼본 것은 뭐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들의 러싱 오펜스가 이번 경기 잘 통하지 않았고, 라이온스의 이 프런트 세븐을 상대로 결국 런더볼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뉴욕 제치라는 팀에 있어서 런더볼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은 그동안 우리에게 항상 실망만 주었던 쿼터백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실망을 주었고요. 뭐 인터셉션은 정말 또 이상한 괴상한 상황에서 또 인터셉션을 던졌고, 또 몇몇의 그 보네드성 플레이에서 정말 뭐 어떻게 패스를 던지는 건지 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뭐 이상한 폼으로 패스도 던지고, 뭐 본인이 뭐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뉴욕 제츠에게는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리시버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경기 뉴욕 제츠가 58야드짜리 필드골을 차게 되었고, 그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유일한 이유는 감독인 로버트 살레 감독 때문이었어요. 이 로버트 살라 감독은 이 58야드 필드골을 찼지만 타임아웃을 1개가 남겨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8야드 필드골을 찼지만 타임아웃이 오히려 남았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타임아웃이 남았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일단 뉴욕 제츠는 이제 4쿼터 1분 남은 마지막 드라이브 상황에서 이들은 22야드짜리의 패싱을 성공을 시켰고, 또 10야드짜리의 패스로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게 퍼스트다운을 갱신하고 결국 필드골 레인지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필드골 레인지로 진입을 할 때까지 로버트 살라 감독은 단 한 번도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3개의 타임아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결국 이들이 타임아웃을 첫 번째로 쓴 시간은 경기가 19초 남은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1분 20초가 남은 상황 속에서 타임아웃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고, 19초가 남은 상황에서야 유일하게 타임아웃을 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의 타임아웃을 놓쳤고, 그 하나의 타임아웃은 무려 20초라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20초는 결국 4개에서 빠르면 5개의 플레이를 의미하게 되고요. 뉴욕 제츠는 무슨 폴스다운 상황에서 필드골을 찬 게 아니에요. 이들은 펄스다운 상황에서 필드골을 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타임아웃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임아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8야드짜리가 아닌 40야드, 30야드 필드골을 찰 수 있었던 뉴욕 제츠였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동점으로 뭐 연장전으로 가면서 어쩌면 뉴욕 제츠가 승리했을 경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로버트 살라 감독의 엉망인 이 타임 매니지먼트 때문에 이들은 58야드짜리 필드골을 차게 되었고, 이는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실 놀라워요. 아직도 현재 리그에 있어서 감독들이 이 정도로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못한다 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감독의 역할로서 잘 수행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로버트 살라 감독은 분명 이번 경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What was the decision to go for it instead of field? Yeah, you're on the 15-yard line. It's 4th and 1. I think we got to be able to get a 4th and 1, but we didn't. So, that's a disappointing thing. Obviously, looking back on it, if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it, I'm kicking the field goal. I felt like we were going to get it. I mean, they got theirs and it led to a touchdown. So, the bottom line is execution. But if we're not going to get them, we'll kick them. 폴스 앤 원을 성공할 줄 알았고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필드골을 찼을 것이다 라고 존 하버 감독은 본인의 이 1쿼터 폴스 앤 원, 고4릿에 대해서 포스트 게임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터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그리고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맞대결은 모두가 필드골의 경기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라마 잭슨이 없는 볼티모어의 오펜스는 현재 터치다운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뭐 타일러 헌틀리가 뛰든 어떤 선수가 뛰든 레이븐스는 본인들만의 러싱 게임을 통해서, 러싱 시스템을 통해서 분명 어느 팀을 상대로도 전진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필드골로 터치다운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팀, 모든 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븐스라는 팀은 이 4앤1 상황에서 무지성으로 고포릿을 시도를 합니다. 이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터치다운이 아니라 필드골이었어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이 상대팀인 브라운스 또한 러싱 오펜스의 강점을 가진 팀이었고, 결국 현재 드션 하슨이라는 쿼터백이 본인의 뭐 예전의 폼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브라운스의 뭐 최근 2주간의 경기를 살펴보면 이 팀이 터치다운을 자신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브라운스라는 팀도 결국 저조한 오펜스의 득점을 선보이는 팀이고, 결국 디비전 라이벌인 레이븐스와 브라운스와의 경기는 필드골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저스틴 터커의 다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많이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븐스, 존 하버 감독은 본인들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 이 필드골을 거부하였고, 결국 고포릿을 시도하다가 이것이 뭐 턴오버로 연결이 되었고, 브라운스는 이 공을 받게 되자 곧바로 득점에 성공을 하고 리드를 할 수 있는 게임에서 결국 레이븐스는 리드를 당한 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가진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결국 처음에 득점을 하는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들이 리드를 하고 있냐, 리드를 당하고 있냐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본인들의 게임 플랜의 요소를 굉장히 뒤바꾸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리 뭐 고포릿을 해서 터치다운의 뭐 기대값이 높다, 뭐 그러한 아날리틱에 대한 것들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이제는 말하기도 지칩니다. 이 고포릿, 무지성 고포릿은 정말 감독으로서 피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고 판단이고, 그것을 한 감독이 포스트 게임 인터뷰로 나는 돌아간다면 다시 이번에는 킥을 찼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것은 오히려 더 말도 안 돼요. 뭐 고집을 부리던지 나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고포릿을 또 한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난 돌아가면은 필드골 이번에 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존 하버 감독, 제가 평소에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 관련해서는 정말 최근에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당신이 지금 게임의 승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포인트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 이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뭐 드션 하슨의 경기력이 아직까지도 뭐 터져주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첫 경기부터 대조를 하자면 분명 나아지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뭐 확실한 뭐 딥볼을 메이킹 시키거나 뭐 완벽한 뭐 그런 템포를 가지고 뭐 패싱 드라이브를 이끌어 나가는지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패스를 점점점 더 나은 질로 뿌리고 있다는 점, 좀 더 디시전과 이 프로세싱에 있어서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매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이 팀이 지금 뭐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현재 디비전 이 순위가 바뀌었고, 뭐 계속 패배를 한다면 어쩌면 플레이오프에서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아예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라마 잭슨이 돌아온다면 이 레이븐스는 하나 1승이라도 더 거둘 수 있는 팀이고,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은 하겠지만 절대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레이븐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이날 굉장히 중요했던 리시버, 넘버원 타겟 리시버는 드션 잭슨이었어요. 디잭스. 그리고 드션 잭슨의 나이는 36살이에요. 36살의 나이를 가진 리시버가 이 팀의 오펜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넘버원 리시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레이븐스의 오펜스는 그만큼 기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죠.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는 굉장히 끝까지 치열하게 펼쳐졌고 결국 조시 알렌, 이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조시 알렌은 뭐 300 패싱 야드, 뭐 4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77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이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뽐냈죠. 사실 마이애미 돌핀스는 예상과는 다르게 본인들의 그런 맨 커버리지, 뭐 제로 블리츠 전략을 생각보다 잘 사용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포맨 러쉬를 통해서 빌스의 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나머지는 커버리지를 통해서 빌스의 리시버들을 오히려 촘촘하게 가두면서 조시 알렌을 좀 커버리지로 죽이겠다라는 전략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뭐 성공적인 장면도 많이 있었죠. 이 빌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에 뭐 조시 알렌을 프레셔를 충분히 압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때때로 조시 알렌에게 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안겨준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는 전반전 마지막 뭐 버저비터 터치다운을 비롯해서 뭐 44야드 러싱 야드 플레이도 있고 이 조시 알렌이라는 선수를 직접 마킹하지 않는 그런 디펜스를 선보인다면 언제든지 조시 알렌은 뭐 발로 써든 어깨로 써든 빅플레이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상기를 시켜 주었고요. 빌스의 오펜스는 이날 뭐 14개 중에 8번의 이 썰드다운을 성공을 시키면서 어쨌든 본인들이 마지막 드라이브에 스스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오펜스의 모습을 선보였고 결국 홈팀 경기, 이 돌핀스라는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눈이 오는 그런 순간 속에서 플레이오프를 확정짓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 빌스라는 팀이 최근에 뭐 좋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주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 플레이오프 단계를 접어들 때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반면 돌핀스의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 패배를 통해서 8승 6패로 이 성적이 접어들게 되었고 결국 시즌 초에 그런 선전이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뭐 3연패를 경험하게 되었죠. 사실 이 돌핀스는 분명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투아라는 쿼터백이 과연 눈이 오는 이 버팔로 빌스의 홈구장에서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투아다운 경기력을 펼쳤어요. 이 오픈 찬스가 열린 리시버들을 놓치지 않았고 뭐 타이릭 힐, 젤런 와들 다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만들어주는 등 그냥 그다운 모습을 선보였어요. 다만 이 경기는 조금 저는 감독인 조시 맥다니엘 감독이 조금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돌핀스는 이날 굉장히 많은 언더센터 오펜스를 선보였어요. 일반적으로 돌핀스가 그동안 펼쳤던 이 샷건 RPO 베이스의 오펜스 스킴이 아닌 언더센터 중심의 타이트 스플릿,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런더볼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런더볼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버팔로 빌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주로 사용하는 존 디펜스의 팀이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러싱 오펜스를 잘 선보였고 이는 충분히 성공을 보였어요. 188 러싱 야드 그리고 7.5의 평균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성공적인 러싱 오펜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이 썰드 앤 숄트 상황에서 결국 맥다니엘 감독은 본인들이 잘하고 있던 런을 하는 것이 아닌 패스를 선보였어요. 패스를 콜링하였고 이 패스들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돌핀스는 번번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저번 주 LA 차저스와의 경기에서도 결국 차저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로 돌핀스는 맥다니엘 감독은 많은 러싱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 결과 투아에게 부담이 갔고 경기를 패배하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뭐 맥다니엘 감독의 책임은 아니고 뭐 런을 꼭 했다고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모습을 선보였고, 그리고 상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가면 돼요. 그냥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상대가 못하는 것을 하면 되고. 그런데 현재 맥다니엘이라는 감독이 보여주려는 움직임은 무언가의 의도가 보이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는 바로 본인의 쿼터백인 이 투아라는 쿼터백을 리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트 쿼터백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다라는 움직임이에요. 그 의도가 저는 보이는 그런 플레이 콜들이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이 상황에서 굳이 패싱을 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쿼터백 투아는 뭐 다 잘해, 뭐 허버트보다 밀리지 않아, 조시 알렌보다 밀리지 않아, 이런 것을 감독 스스로 무언가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플레이 콜링을 현재 좀 강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돌핀스도 현재 8승 6패로서 이 플레이오프가 지금 장담된 상황들이 아니에요. 뭐 다음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이 페이트리어츠와 제츠라는 디비전 라이벌들을 상대해야 되고요. 결국 본인들의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승리를 좀 쌓기 위해서는 쉽게 가야 됩니다. 그냥 본인들이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돌핀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 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역전극을 만들었던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제이 존스라는 리시버가 이번 경기 또 한번 터져주면서 뭐 2주 전과 똑같이 인생 경기를 또 한번 만들어낸 트레버 로렌스인데요. 트레버 로렌스와 이 잭슨빌 제규어스는 어쨌든 이로써 AFC 사우스 디비전 최고의 오펜스임을 몇 주 연속 보여주고 있고, 진지하게 만약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정말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까지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 있어서 저는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의 매력을 모두가 느끼지 않았나 싶었을 텐데, 일단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어쨌든 인터셉션을 뭐 경기 초반에 만들어내고, 이 본인의 공격적인 마인드 때문에 때로는 안 좋은 결과물로 팀을 이끌게 만드는 선수이기도 해요. 턴오버를 저지르고 아쉬운 스타트를 항상 이어가는 선수이죠. 하지만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 앤드류 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책임을 다른 이한테 돌리지 않고, 뭐 카일러 워레이가 하는 것처럼 뭐 다른 선수에게 뭐 바디랭귀지로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리더의 타입이고, 그 잘못과 그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극복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예요. 이 뭐 빼빼 마르고 뭐 뛰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피지컬적인 요소를 떠나서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가진 이 투지와 그런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타입의 쿼터백이고, 그렇기에 이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이 언제나 3쿼터, 4쿼터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증명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경기 댈러스 카우보이스 디펜스의 뭐 유일한 약점, 뭐 경기 전에도 많이 꼽혔던 것은 결국 런 디펜스예요. 이들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 뎁스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뭐 막강한 패싱 디펜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런 디펜스에서는 유일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경기 중에 레이튼 밴더 애쉬도 뭐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잭슨빌 제규어스는 너무나도 좋은 게임 플랜을 이어갔습니다. 17점 차로 뒤지고 있었음에도 잭슨빌은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본인들이 상대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은 바로 러싱이었고, 러싱을 통해 잘 전진을 해나갔고, 결국 마무리는 트레버 로렌스가 하는 그러한 타입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결국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허용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던 경기예요. 일단 최근 4경기 동안 8개 턴오버를 저지르고 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사실 뭐 덱 프레스캇에 대한 문제를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뭐 덱이 어쨌든 인터셉션을 최근에 많이 저지르고 있긴 하지만 그 인터셉션이 꼭 이 프레스캇 본인에 대한 잘못은 아니거든요. 뭐 픽식스로 연결된 터치다운도 사실 리시버의 손에 맞고 튕겨져 나가고, 그 튕겨져 나간 게 하필 또 수비수의 손으로 가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예측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쿼터백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프레스칸 말고도 댈러스 오펜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잘못, 그리고 전체적인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집중력을 잃어버린 모습인데,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의 시즌 초의 모습, 이 프레스칸이라는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고 이들은 백업인 쿠퍼 러쉬가 경기에 나서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막강한 디펜스, 그리고 좋은 런게임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었고, 쿠퍼 러쉬가 무리 없이 런닝백에게 공을 잘 견인해주고, 디펜스는 턴오버를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오펜스에서의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연승을 거둘 수 있었고, 프레스컷 없이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들은 턴오버를 저지르고 있고, 또 뭐 잭슨빌 제규어스에게 역전패를 당하기도 하고, 무언가 아쉬운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득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요소였어요. 쿠퍼 러쉬가 있었을 때는.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승리를 지켜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컨트롤링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노력을 하던 팀이었고 강점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모습은 이들은 더욱더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고, 그런 욕심이 좋은 결과로 꼭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결국 27대 10이라는 점수차를 이끌게 되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픽식스가 운으로서 잘 연결되지만 않았다면 결국 잭슨빌 제규어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지도 모르고, 34득점을 펼쳤던 오펜스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잘했죠. 그렇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현재 무언가 본인들이 추구하던 그런 시즌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져 있음을 분명 인지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그리고 슈퍼볼을 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에게 리드를 당하면서 연장전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던 캔자스 시티 칩스인데요. 휴스턴 텍사스가 생각보다 좋은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고, 어쨌든 칩스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칩스의 디펜스, 칩스의 이 세컨더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페널티를 범했고, 그 결과 휴스턴 텍사스는 올 시즌 최고 득점 경기를 이뤄냈습니다. 데이비 스미스가. 저는 캔자스 시티 칩스의 현재 디펜스, 이들의 세컨더리가 다시 한번 신시내티 벵갈스의 리시버들, 버팔로 빌스의 리시버들, 이들을 상대했을 때 과연 칩스의 디펜스가 버텨낼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또 한 번의 역전 경기였죠. 이 17점 차 리드를 날린 템파베이 벅스인데요. 이 경기를 보면서 진짜 NFC 사우스 디비전 팀들은 그냥 모두 다 플레이오프에 내보내면 안 된다, 진짜 다 자격미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벅스는 진짜 지금 너무나도 맛이 갔어요. 분명 전반전을 압도했던 경기였습니다. 17대 3으로 벅스의 디펜스도 선전을 했고, 톰 브래디도 간만에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벅스 오펜스도 런과 펜스 모두 성공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펼쳤어요. 그렇지만 이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에 있어서 유일한 강점, 유일한은 아니고 어쨌든 좀 특화된 강점이라 한다면, 저는 이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아나루모 코치가 결국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작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부터 이 코치의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는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후반전 벵갈스의 디펜스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해옵니다. 결국 벅스의 드라이브는 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페이크 펀트 실패, 인터셉션, 펌블, 인터셉션, 첫 5개의 드라이브가 모두 턴오버로 연결되었어요.
5개의 드라이브가 모두 턴오버로 연결이 되었는데 당연히 역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톰 브레이디라는 쿼터백이 후반전에 그렇게 버거워하는 것은 이 커리어 거의 처음으로 볼 정도로 정말 벵갈스의 디펜스가 정말 압도적인 그런 질식 디펜스를 선보인 게 굉장한 그런 인상을 주었고, 벵갈스라는 팀이 분명히 뭐 전반전과 후반전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후반전 이들이 완벽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 벅스라는 팀을 완벽히 압도해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인상적인 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뭐 테네시 타이탄스와 LA 차저스와의 경기, 결국 차저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뭐 차저스도 뭐 저스틴 허버트가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고 뭐 놀라운 기록이지만 5주차 이후로 현재 LA 차저스는 거진 10주 동안 3쿼터의 터치다운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팀이에요.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겨우겨우 득점을 해낸다는 그런 분위기고, 어쨌든 테네시 타이탄스는 데릭 헨리가 거의 팀을 혼자 이끌었고, 라이언 테너힐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텐트 속에서 우리 팀이 어떻게 뛰고 있나 뭐 쳐다보고 있던 거는 뭐 짤로 남기도 했죠. 어쨌든 이 선수는 시즌 아웃 부상을 거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드에 꾸역꾸역 나와서 팀을 이끌었다. 정말 대단한 팀이에요. 이 팀은 정말 모든 선수들 한 명 한 명에 있어서 정말 터프함과 투지가 느껴지는 팀이고, 그 감독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선수들의 그 투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마지막 경기죠. 이 썬데이 나잇 풋볼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한 자리가 거의 걸렸었던 이 디비전 라이벌 경기인 뉴욕 자이언츠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는 결국 뉴욕 자이언츠가 마지막 테일러 하이니케의 추격 드라이브를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자이언츠는 본인들만의 그런 승리 방법을 이어갔어요. 본인들의 그런 볼을 지키고 턴오버 마진에서 승리를 하고, 워싱턴은 뭐 펌블을 2개나 저지르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턴오버 마진에서 자이언츠는 승리를 하고 본인들의 네거티브 플레이를 최소한으로 줄여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뉴욕 자이언츠는 경기 후반에 이 세쿠안 바클리의 러싱과 함께 이 승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커맨더스도 뭐 좋은 러싱 게임을 보이고 때때로 리시버들이 뭐 좋은 터프한 캐치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 무언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테일러 하이니케라는 쿼터백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선발 쿼터백으로 활약을 하게 되고 결국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니케라는 쿼터백이 사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플레이들은 물론 뭐 4쿼터의 그런 추격전, 그리고 뭐 투지가 느껴지고 뭐 터프함, 그런 것들은 사실 맞긴 하지만, 플러스 요인은 맞지만 단순 쿼터백으로서의 그러한 뭐 팀의 기여도, 이러한 것은 사실 테일러 하이니케는 왜 이 선수가 백업 쿼터백일까 라는 것을 납득시켜줄 정도로 조금은 부족한 쿼터백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계속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무언가 한 끗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뭐 자이언츠는 뭐 디펜시브 라인 뭐 막강했고, 이 티보드 루키인 엣지러셔인 티보드가 정말 뭐 스트립색도 기록하고 터치다운도 기록하고 또 커버리지로도 뭐 뛰면서 레드존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경기를 펼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경기에서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오심 상황입니다. 뭐 2포인트 컨버전 상황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뭐 마지막 골라인 터치다운이 이 테리 맥클러린 리시버의 뭐 일리걸 포메이션 페널티로 무효화가 되었고, 이 맥클러린이라는 리시버는 경기 후에 나는 일리걸 포메이션을 저지르지 않도록 심판에게 내가 지금 잘 있나 확인을 했었고, 심판은 괜찮다고 했다. 근데 휘슬이 불자마자, 이 스냅이 주어지자마자 갑자기 페널티를 뿌렸다. 뭐 심판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결국 뭐 심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도 워싱턴 커맨더스의 마지막 플레이에서
DPI가 불리지 않았다는 점, 상대 세컨더리가 온전히 리시버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결국 심판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다른 스포츠 얘기지만 결국 이번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저는 사실 축구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월드컵을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 VAR이라는 시스템, 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통해서 이 스포츠는 최대한 실수라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이 인간으로서 판단하기 힘든 영역, 정말 기계로서 칼같이 완벽하게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도입이 되고 더욱더 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번 NFL에서는 정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심판들은 자질이 부족하고, 심판들이 자질이 부족한 이유는 결국 본인들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NFL은 아직도 심판들에게 풀타임 잡을 보장하지 않고 그냥 파트타임 잡으로 현재 심판들을 고용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마지막 터치다운 장면은 결국 리시빙 터치다운 장면은 뭐 사이드라인 뭐 파일런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서 뭐 번복이 안 된다, 판정 번복이 안 된다.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되어가고, 이 방송사와의 뭐 케이블 중계 계약은 뭐 몇십 조, 이러한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는 이 리그에 있어서 어떻게 심판들이 파트타임 잠이고 어떻게 모든 필드를 비출 수 없는 카메라가 있냐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NFL이 운영이 되지 않나. 만약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정말 저는 팬분들의 정말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아쉬움과 함께 15주차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번 주는 어떻게 경기들이 흘러갔나 싶었을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물들이 다 이어졌었는데요. 그만큼 재밌었고 기억에 남는 한 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 attitude's your greatest characteristic. You don't control innate intelligence, your size, or your God-given talents. What you do control is your attitude. We can all have a positive attitude. It's a choice we make every day. It gives us the courage to never fear failure. If we do fail, we have an opportunity to express and display our attitude. It isn't comfortable, but it's a great opportunity to control your response. We don't control what happens to us in life, but we control our attitude. Control our attitude. Control our attitude. Control our attitude.